할아버지, 머리 숙이세요.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현애는 차 안에서 홍성만을 눕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뒷유리에 총알이 박히며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차를 향해 총알을 쏘아대고 있었어요. 박현애는 떨리는 손으로 홍성만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제발 살아계셔야 해요. 차 핸들을 꺾으며 절벽 끝 좁은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애야, 꽉 잡아. 뛰어내려야 해. 박현애는 홍성만을 꽉 붙잡으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 모든 건 사흘 전 화장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현애가 한 노인의 차가운 손목을 짚는 순간 채온이 죽은 사람 같지 않은데 그 순간부터 박현애의 평온했던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살아있는 노인을 화장하려 하는 자들은 대체 누구이며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사의 사투를 벌이는 한 여자. 지금부터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외곽의 하늘추모공원 화장터는 고요했습니다. 박현애는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준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 화장 예정자는 63세 남성 홍성만이었습니다. 박현애가 서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 11시 사망, 심장마비라. 부검도 거부하고 당일 화장 요청이라니. 10년 넘게 장애일을 해온 박현애의 경험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보통 갑작스런 사망이면 가족들이 최소 3일장은 치르는데 이 집은 하루 만에 화장을 서두르고 있었죠. 박현애는 관이 놓인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검은색 관 앞에서 박현애는 습관적으로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관 속에는 한복을 단정하게 입은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깨끗하게 화장되어 있었고 두 손은 배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박현애가 노인의 손목을 짚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채온이 죽은 사람 같지 않은데? 박현애는 재빨리 노인의 목 경동맥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어요. 박현애가 노인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리며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이 있어. 이 사람 살아있어. 응급구조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박현애는 즉시 노인의 호흡을 확인하고 맥박을 다시 재봤어요. 호흡은 매우 약했지만 규칙적이었고 맥박은 분당 45회 정도로 느렸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이야. 이건 자연사가 아니야. 박현애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잠깐만. 누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지?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3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냉정한 표정으로 박현애를 쳐다봤어요. 뭐 하세요? 화장 준비 다 됐나요? 박현애는 재빨리 관 뚜껑을 살짝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유족분이신가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홍민석입니다. 고인의 차남이에요. 박현애가 명함을 받으며 남자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홍민석의 눈에는 슬픔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조급함과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박현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홍민석이 시계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병원에는 안 가보셨나요? 박현애의 질문에 홍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신 걸 발견했어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부검도 안 했어요. 박현애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망인데 부검을 안 한다? 게다가 지금 관 속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데? 홍민석이 화장터 담당자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일정이 있어서요.
박현애가 홍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야. 박현애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최덕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수 아저씨, 급한 일 생겼어요. 당장 화장터로 와주세요. 문자를 보낸 후 박현애는 화장터 담당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김 선생님, 큰일 났어요. 화장로 온도 센서가 고장 난 것 같아요.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어제 점검했는데? 박현애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모니터 보세요. 온도가 이상하게 찍히고 있잖아요. 담당자가 화장로 제어실로 뛰어갔고 박현애는 그 틈에 홍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화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민석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장 진행해야 한다니까요. 박현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 규정상 기계 이상이 있으면 화장을 진행할 수 없어요. 내일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민석이 주먹을 꽉 쥐며 박현애를 노려봤습니다. 박현애는 그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어요.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야. 홍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장 이사님,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괜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박현애가 홍민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규정이에요. 기계 고장이면 화장 못합니다. 담당자가 제어실에서 나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센서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민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내일 오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민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애는 그 모습을 보며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오늘 밤까지 관속의 이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박현애가 관이 있는 대기실로 돌아가 홍성만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여전히 약했지만 규칙적이었고 호흡도 유지되고 있었어요. 박현애가 홍성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저는 박현애예요. 지금 할아버지를 피신시키려고 해요. 홍성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현애는 그 작은 반응에 희망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최덕수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최덕수는 한때 25년간 형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죠. 현애야, 무슨 일이야? 박현애가 최덕수를 관 앞으로 데려가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최덕수가 홍성만의 맥박을 확인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정말 살아있네. 경찰에 신고해야지. 박현애가 최덕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신고하면 저 아들이란 자가 뭔가 조작할 거예요. 일단 이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최덕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옮길 건데? 박현애가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묘지관리 사무실로 일단 모셔야겠어요. 최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내 차로 옮기자. 두 사람은 홍민석이 밖에서 통화하는 틈을 타서 노인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박현애가 홍성만의 몸에 담요를 덮으며 최덕수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에요. 빨리 가요. 최덕수의 승합차 뒷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홍성만을 재빨리 차에 실었습니다. 박현애가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홍민석이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디 데려가는 거야? 박현애가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요. 아직 살아계신 분을 화장할 순 없잖아요. 최덕수가 급발진하며 화장터를 빠져나갔고 백미러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홍민석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박현애는 뒤를 돌아보며 노인의 호흡을 확인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꼭 살려드릴게요.
차는 서울 외곽 산속에 있는 묘지관리 사무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현애는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걸 느끼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응급구조사 시절 친한 후배를 살리지 못했던 그 트라우마가 이제는 이 노인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집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박현애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덕수의 승합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현애는 뒷좌석에서 홍성만의 맥박을 계속 확인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최덕수가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10분만 더 가면 돼. 박현애는 홍성만의 얼굴을 살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백한 안색, 식은땀, 느린 호흡. 모든 게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홍성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지만 눈은 여전히 감긴 채였습니다. 차가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최덕수가 재빨리 차를 사무실 뒤편 창고로 몰고 갔어요. 여기 들어가. 밖에서 안 보여. 두 사람은 홍성만을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창고는 묘지 관리 도구들과 오래된 비석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죠. 박현애가 바닥에 담요를 깔고 홍성만을 눕히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링거 세트 있어요? 그리고 활성탄도 필요해요. 최덕수가 구급함을 뒤지며 물었습니다. 활성탄은 왜? 수면제 중독이에요. 위 속에 남은 약물을 흡착시켜야 해요. 박현애는 응급구조사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며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링거를 놓고 활성탄 용액을 조심스럽게 먹이고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쇼크 올 수도 있어요. 박현애가 홍성만의 다리를 높이 올려주며 담요를 더 덮어줬습니다. 최덕수가 창고 문틈으로 밖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애야, 근데 우리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현애가 홍성만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저 아들이 뭔가 증거를 없앨 거예요. 일단 이분이 깨어나야 해요. 그럼 언제 깨어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수면제를 얼마나 먹였는지에 따라 다르니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덕수가 긴장하며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현애야, 차 한 대가 올라오고 있어. 박현애가 재빨리 홍성만 위에 방수포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는 여기 숨어 있을게요. 최덕수가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사무실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의 덩치 큰 남자였어요. 남자가 최덕수에게 다가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기 묘지 관리인이신가요? 최덕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차 못 봤어요? 흰색 승합차요. 화면에는 최덕수의 차량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덕수는 속으로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차가 거의 안 다녀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남자가 최덕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주변에 사람 숨길 만한 곳 없나요? 여긴 묘지밖에 없는데요.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나요? 남자가 대답 대신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최덕수가 재빨리 문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사유지예요. 영장 없이는 못 들어가세요. 남자가 냉소를 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괜히 오지랖 부렸다가 큰일 나요. 알아서들 하시죠. 차가 떠나는 걸 확인한 최덕수가 급히 창고로 돌아왔어요. 현애야, 우리 위치가 들킨 것 같아.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박현애가 링거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이분은 아직 움직이기 힘든 상태예요. 최덕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빈집이 하나 있어. 산 깊숙한 곳이라 찾기 힘들 거야.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차로 30분 정도. 근데 길이 험해서 사륜구동으로 가야 해. 박현애가 홍성만을 다시 들것에 옮기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가요. 여기 있다간 잡힐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홍성만을 조심스럽게 차에 싣고 산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박현애는 계속해서 홍성만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요. 안전한 곳 가면 제대로 치료해 드릴게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노인의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덕수가 백미러로 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는 없네. 박현애는 창밖의 어두운 숲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할아버지가 뭘 알고 있기에 친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1시간쯤 지나자 깊은 산속에 낡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야. 옛날에 어떤 한의사가 살다가 떠난 집이래. 최덕수가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홍성만을 집 안으로 옮기고 먼지를 털어낸 방에 눕혔습니다. 박현애가 홍성만의 체온을 다시 재며 안도했습니다. 체온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덕수가 밖에서 물을 길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럼 곧 깨어날까? 아마도요. 빠르면 몇 시간 안에. 박현애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홍성만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미세하게 뜨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려요? 홍성만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박현애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박현애가 물을 적신 거즈로 홍성만의 입술을 적셔주며 다독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홍성만이 목을 가다듬으며 가까스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민석이가. 박현애가 홍성만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홍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그 말을 끝으로 홍성만은 다시 기력을 잃고 눈을 감았습니다. 박현애는 홍성만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결심했어요. 이 할아버지를 꼭 살려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어.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현애는 밤새 홍성만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덕수가 박현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현애야, 넌 좀 쉬어. 내가 밤새 지킬게. 박현애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분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박현애는 홍성만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밤새 홍성만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호흡이 안정되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최덕수가 밖에서 주변을 경계하다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현애야,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좀 쉬어. 박현애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근데 이분이 완전히 깨어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홍성만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박현애가 반가운 마음에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저는 박현애라고 해요. 할아버지를 추모공원 영안실에서 이리로 모시고 온 사람이에요. 홍성만이 천천히 박현애를 쳐다보며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계세요. 화장터에서 할아버지 맥박이 뛰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홍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박현애가 물 한 컵을 떠서 홍성만에게 조심스럽게 먹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목이 마르실 거예요. 홍성만이 물을 마시고 나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 민석이가 나한테 약을 먹였어.
최덕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왜 아드님이 그런 짓을 한 겁니까? 홍성만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았어요. 내가 가진 걸 빼앗으려고. 한의원 체인만이 아니야. 비방도. 박현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방이요? 홍성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400년 동안 내려온 한방 비방이 있어. 그걸로 특허를 여러 개 받았지. 최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홍성만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한 제약회사가 그 비방을 넘기는 조건으로 1천억을 제시했어. 민석이가 그걸 팔려고 한 거야. 박현애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1천억이요? 그래. 하지만 난 절대 팔 수 없어. 조상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건데. 홍성만이 갑자기 가슴 주머니를 더듬으며 당황했습니다. 내 USB는? USB가 어디 갔지? 박현애가 홍성만의 옷을 뒤지다가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이거요? 홍성만이 안도하며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다행이다. 여기에 민석이가 중국 회사랑 거래한 증거가 다 들어있어. 최덕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아드님을 고소할 수 있겠네요. 홍성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현애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이걸 검찰에 넘겨줘야 해. 민석이를 막아야 해. 박현애가 USB를 받아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따님이신 홍지혜 씨는 믿을 수 있나요? 홍성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혜도 민석이 편이야. 돈 때문에. 박현애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식 둘 다 아버지를 배신한 상황이라니.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덕수가 급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현애야, 검은 승용차 2대가 올라오고 있어. 박현애가 홍성만을 일으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홍성만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다리가 말을 안 듣는구먼. 최덕수가 홍성만을 부축하며 뒷문으로 향했어요. 현애야, 넌 먼저 가. 차는 뒤편 숲에 숨겨뒀어. 박현애가 홍성만의 다른 팔을 잡으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앞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거기서 묘지관리사무소에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 박성진이 2명의 부하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현애가 홍성만을 최덕수에게 맡기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모시고 먼저 가세요. 제가 시간 벌게요. 최덕수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너는?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박현애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박성진이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문 열어. 안 그러면 부숴버린다. 박현애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부엌에 있던 낡은 가스통을 발견했습니다. 가스밸브를 살짝 열어놓고 성냥을 손에 쥐었어요. 들어오면 다 같이 죽어요. 박성진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가스 냄새를 맡고 멈칫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박현애가 성냥을 그으며 경고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와 봐요. 정말로 불 켤 거예요. 박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일단 뒤로 물러서. 저 여자 정말 미친 것 같아. 박현애는 그 틈을 타서 뒷문으로 빠져나가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최덕수의 차가 보이는 곳까지 전력으로 달렸어요. 아저씨. 차 안에서 최덕수가 손을 흔들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현애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급발진했어요. 꽉 잡아. 차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고 뒤에서는 박성진 일당의 차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홍성만이 뒷좌석에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만. 나 때문에 여러분이. 박현애가 홍성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우리가 꼭 이겨낼 거예요. 최덕수가 핸들을 꺾으며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여기는 내가 잘 아는 길이야. 저놈들은 못 따라올 거야. 하지만 뒤따라오던 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했습니다. 박현애는 뒤를 돌아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어떻게든 저 USB를 검찰에 넘겨야 해. 차는 깊은 산속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었고 그들의 도주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홍성만이 박현애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현애예요. 고맙네. 진심으로 고마워. 박현애는 홍성만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노인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만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어요. 차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최덕수의 차는 좁은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검은 승용차는 거리를 점점 좁히고 있었어요. 박현애가 뒤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최덕수가 핸들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 길은 더 이상 빨리 못 가. 절벽이야. 바로 그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차 뒷유리에 총알이 박히며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어요. 박현애가 홍성만을 바닥으로 눕히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머리 숙이세요. 홍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진짜 킬러까지 고용했구나. 최덕수가 그 커브를 돌며 외쳤습니다. 꽉 잡아. 여기서 뛰어내려야 해. 뭐라고요? 차 앞에는 갑자기 끊긴 길이 나타났고 그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최덕수가 재빨리 차를 세우며 문을 열었어요. 지금 안 내리면 다 죽어. 빨리. 세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려 옆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현애가 홍성만을 부축하며 바위 뒤로 데려갔어요. 최덕수는 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밀어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쿵쿵. 엄청난 소리와 함께 차가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뒤따라오던 박성진의 차가 급정거하며 멈췄어요. 박성진이 차에서 내려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졌어. 확인해봐. 부하 한 명이 절벽 아래를 쌍안경으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생존했을 리 없어요. 박성진이 휴대폰을 꺼내 홍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처리했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홍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신은 확인했어? 절벽이 너무 깊어서 내려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 높이에서 살아남을 순 없어요. 확실하게 확인할 때까지 돌아오지 마. 전화가 끊기고 박성진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시신 확인해. 박현애는 바위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홍성만이 기침을 하려는 걸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최덕수가 손짓으로 더 깊은 숲속으로 가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바위 뒤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30분쯤 걸었을까 최덕수가 멈춰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쯤이면 안전할 거야. 박현애가 홍성만을 나무 아래 앉히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홍성만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내 약이. 박현애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약이요? 심장약. 차에 두고 왔어. 홍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박현애가 급히 홍성만을 눕히며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 부정맥이 온 것 같아요. 최덕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심장약이 필요해요. 근처에 약국이라도 있어요? 최덕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 이 시간은 걸려. 박현애는 홍성만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계속 확인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숨 쉬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홍성만이 박현애의 말을 따르며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다행히 10분쯤 지나자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박현애가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일단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홍성만이 박현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박현애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최덕수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애야, 이거 한번 미리 확인해보자. 대체 뭐가 들었길래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야. 박현애가 USB를 받아들고 최덕수의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가 몇 개 나타났습니다. 박현애가 중국 계약서 폴더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홍간의 한의원 비방기술 이전 계약서. 계약 금액 10억 위안 약 1,800억 원. 계약 당사자 홍민석, 중국 천지제약. 최덕수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진짜 1,800억이라고. 이런 엄청난 돈을. 박현애가 다음 폴더를 열었어요. 보험 사기 증거 폴더에는 수십 명의 환자 명단과 허위 진료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가짜 환자들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낸 거예요. 홍성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민석이가 3년 동안 허위 청구로 500억을 빼돌렸어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박현애가 비자금 계좌 폴더를 열자 해외 계좌 번호들이 나타났어요. 스위스, 케이맨 제도. 이런데 돈을 숨겨놨네요. 최덕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홍민석은 완전히 끝이야. 이걸 검찰에 넘기면. 바로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현애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장했어요. 저게 뭐예요? 최덕수가 쌍안경으로 하늘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헬기야. 열감지 카메라로 우릴 찾고 있어. 박현애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으며 홍성만을 일으켰어요. 또 도망가야 해요. 빨리요. 홍성만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미안해. 다리에 힘이 없어. 박현애가 홍성만을 업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업고 갈게요. 최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노인을 업어? 할 수 있어요. 응급구조사 시절에 훈련받았어요. 박현애는 홍성만을 등에 업고 최덕수를 따라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갔어요. 박현애는 홍성만을 업은 채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홍성만이 박현애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현애 씨, 나를 두고 가요.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해요. 박현애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함께 살아남을 거예요. 헬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최덕수가 앞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 동굴이 보여. 저리로. 세 사람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동굴 입구로 뛰어들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헬기의 열감지 카메라를 피할 수 있었어요. 박현애가 홍성만을 동굴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홍성만은 괜찮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애는 동굴 입구를 지키며 밖을 살폈죠. 헬기는 주변을 한참 돌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최덕수가 안도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박현애가 긴장하며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비춘 곳에는 낡은 군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노인이 텁수룩한 수염 사이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요? 여긴 내 집인데. 박현애는 손전등을 들고 노인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쫓기고 있어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노인이 박현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홍성만을 쳐다봤어요. 쫓기다니? 무슨 일인가? 최덕수가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혹시 잠깐만 숨어 있어도 될까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어차피 난 혼자 사는 몸이라. 노인은 세 사람을 동굴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안쪽에는 의외로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군용 침대, 작은 난로, 책장, 그리고 무전기까지 있었어요. 박현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노인이 난로에 불을 지피며 대답했습니다. 30년째 살고 있소. 나는 전상진이라고 하오. 최덕수가 전상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전상진 중령님이십니까? 전상진이 최덕수를 쳐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누구요? 날 아는 사람이? 최덕수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형사였을 때 중령님 사건을 들었어요. 박현애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최덕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군부대 내부 비리를 고발하셨다가 누명 쓰고 쫓기신 분이에요. 전상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 정의를 지키려다 버림받았지. 홍성만이 전상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비슷한 처지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소. 전상진이 홍성만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홍성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전상진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이 참 각박해졌구만. 자식이 부모를 죽이다니. 바로 그때 전상진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상진이 무전기 볼륨을 높이자 대화 내용이 들려왔어요. 알파팀, 동쪽 계곡 수색 완료. 흔적 없음. 브라보팀, 서쪽 능선 이동 중. 열감지 반응 없음. 박현애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저게 우릴 찾는 사람들인가요? 전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군용 무전기 주파수를 쓰고 있어. 전문 용병들이야. 박현애가 USB를 꺼내며 전상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이걸 검찰에 넘기면 홍민석을 잡을 수 있어요. 전상진이 USB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검찰에 어떻게 넘길 건가? 박현애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우리가 움직이면 바로 잡힐 것 같아서. 전상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무전기를 가리켰습니다. 내 옛날 동료가 한 명 있소. 지금 검찰 수사관이야. 그 친구한테 연락해 볼까? 박현애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전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나를 도와주려다 같이 쫓겼던 친구야. 나중에 복권돼서 검찰로 갔지. 전상진은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돌렸어요. 한참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상황과 증거를 담은 USB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전상진이 위치를 알려주려는 순간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현애가 손전등을 끄며 모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전상진이 재빨리 전화를 끊고 벽에 걸린 소방용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최덕수가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설마. 전상진이 도끼를 점검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무 팰 때 쓴 거요. 하지만 필요하면 써야지. 박현애는 홍성만을 동굴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 숨겼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인기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기 발자국이 있어. 분명 이 안에 숨었을 거야. 박성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전상진이 동굴 입구를 향해 도끼를 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 박성진이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나와. 전상진이 도끼를 겨누며 경고했어요. 10초 안에 안 나가면 후회할 거다. 하나, 둘. 박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일단 물러서. 입구를 포위해.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전상진이 도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놈들은 우리를 가둬놓고 굶겨 죽일 셈이야. 오래 버틸 순 없어. 최덕수가 동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동굴에 다른 출구는 없나요?
전상진이 지도를 보더니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 30년 전에 내가 발견한 비밀 통로가 있어. 좁지만 빠져나갈 순 있지. 박현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나가요. 전상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오시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한 명씩밖에 못 지나가. 네 사람은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지나가야 했어요. 박현애는 홍성만을 부축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1시간쯤 기어가자 작은 출구가 보였어요. 전상진이 출구를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안전해. 빨리 나와. 네 사람은 동굴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동굴 입구 쪽에서 헬기 불빛이 보였어요. 최덕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빠져나왔어. 하지만 그들의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앞쪽에서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홍성만 회장의 딸 홍지혜였습니다. 홍성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어요. 지혜야, 너까지. 홍지혜가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홍지혜는 하이힐을 신은 채로 숲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2명의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홍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도 민석이 편이냐? 홍지혜가 아버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전 그냥 제 몫을 챙기려는 거예요. 박현애가 홍성만을 감싸며 홍지혜를 노려봤어요. 어떻게 친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홍지혜가 박현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아버지 새 간병인? 저는 당신 아버지를 화장터에서 구한 사람이에요. 홍지혜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해줘서 고맙네요. 덕분에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홍성만이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그게 뭐냐? 홍지혜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서예요. 아버지가 치매 판정 받으시면 제가 재산을 관리하게 돼요. 최덕수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님은 이렇게 멀쩡하시잖아. 홍지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정신과 진단서가 있어요.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님이 직접 작성하셨죠. 박현애가 서류를 빼앗아 보니 홍성만의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할아버지는 화장터에 있었는데 언제 병원에 갔어요? 홍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 기록이에요. 물론 아버지는 그때 병원에 안 가셨죠. 하지만 서류상으론 가셨어요. 홍성만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하냐? 홍지혜의 얼굴에 잠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시죠? 제 남편이 사업 실패로 30억 빚을 졌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집 앞에서 난리예요. 애들도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홍성만이 딸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도와줬을 텐데. 홍지혜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홍성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홍지혜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위가 무능해서 그런 거니까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셨죠. 전통 한의학 가문에 먹칠했다고. 박현애는 홍성만의 표정을 보며 그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지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민석 오빠가 중국 회사 돈 받으면 제 몫으로 50억 준다고 했어요. 최덕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걸 방관한 거예요? 홍지혜가 고개를 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전 아버지를 죽이라고 한 적 없어요. 오빠가 화장시키려는 것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홍성만이 딸의 말에 희망을 품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날 도와줄 수 있는 거냐?
홍지혜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제 가족이 더 중요해요. 홍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현애가 홍지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공범이에요. 살인교사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홍지혜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박현애가 USB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다 있어요. 당신 오빠가 중국 회사랑 거래한 증거, 보험 사기 증거, 모든 게 다요. 홍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로 그때 홍지혜 뒤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 USB 내놔. 박현애가 USB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상진이 도끼를 들고 박현애 앞을 막아섰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가만 안 둔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노인네 주제에 설치네. 비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지혜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경찰이야? 최덕수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까 문자로 신고했거든요. 2대의 경찰차가 숲길로 들어오며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홍지혜가 당황하며 차로 뛰어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포위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경찰 한 명이 박현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박현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홍성만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요. 보호가 필요해요. 경찰이 홍성만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구급차 요청합니다. 홍지혜가 경찰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납치했어요. 박현애가 USB를 경찰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홍민석과 홍지혜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증거요. 경찰이 USB를 받아들고 홍지혜를 쳐다봤습니다. 홍지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홍성만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박현애가 홍성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홍성만이 박현애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구급차가 출발하고 경찰은 홍지혜와 그녀의 부하들을 연행했습니다. 박현애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최덕수가 박현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현애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전상진도 박현애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의를 봤소. 박현애는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일까? 정말 끝난 걸까?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아직 홍민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박현애는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홍성만은 탈진과 영양실조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최덕수가 커피를 사와서 박현애에게 건넸습니다. 현애야, 너도 좀 쉬어. 이틀째 꼬박 여기 있잖아. 박현애가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박현애가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애가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안정 취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가고 나서 박현애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홍성만을 바라봤어요. 홍성만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덕수가 박현애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근데 홍민석은 아직도 안 잡혔대. 박현애가 놀라며 최덕수를 쳐다봤어요. 네, 경찰이 수배령 내렸다면서요?
최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내렸는데 이미 잠적한 것 같아.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대. 박현애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마 여기로 올까요? 모르지. 하지만 경찰이 병실 앞에 경호를 배치했으니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박현애는 병원 근처 모텔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박현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현애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현애 씨죠? 저 간호사인데요. 환자분이 갑자기 깨어나셨어요. 박현애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지금 가겠습니다. 박현애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새벽 거리는 한산했고 병원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현애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 스테이션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현애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무도 없지? 중환자실 앞에 서 있어야 할 경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현애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홍성만의 병상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박현애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박현애가 몸부림치자 남자가 칼을 목에 갖다 댔어요. 움직이면 죽어. 박현애는 남자의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홍민석이었어요. 홍민석이 박현애를 의자에 앉히고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당신만 없었으면. 홍민석은 박현애를 묶고 나서 홍성만의 침대로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낼 거야. 박현애가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세요. 당신 친아버지잖아요. 홍민석이 박현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친아버지? 나한테는 그냥 장애물일 뿐이야. 홍민석이 주사기를 홍성만의 링거에 꽂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덕수가 뛰어들어왔어요. 거기서 홍민석이 놀라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최덕수 뒤로 경찰 3명이 함께 들어왔어요. 홍민석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놓으라고. 경찰이 홍민석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홍민석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덕수가 박현애를 풀어주며 물었어요. 괜찮아? 박현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최덕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간호사가 이상하다고 연락했어. 자기가 전화한 적 없다고. 박현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홍민석은 경찰에게 연행되며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사단은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 홍성만이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민석아. 홍민석이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홍성만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그 마음 하나로도 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현애는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홍민석을 끌고 나갔고 중환자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현애는 홍성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홍성만이 박현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들 아니었으면 난 정말. 박현애는 홍성만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 같았던 사흘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현애는 증인석에 앉아 판사 앞에서 증언하고 있었어요. 제가 화장터에서 홍성만 회장님을 발견했을 때 분명히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USB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피고인 홍민석이 중국 제약회사와 불법 거래한 증거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홍민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홍민석은 존속살해, 미수, 보험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피고인 홍지혜는 살인 방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홍지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박현애에게 홍성만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현애 씨, 고생 많았어요. 박현애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홍성만이 박현애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애 씨,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는 이제 믿을 가족이 없어요. 현애 씨가 내 양녀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박현애가 놀라며 홍성만을 쳐다봤습니다. 양녀요? 홍성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현애 씨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고 들었어요. 법적으로 내 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박현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할아버지 딸이 되어도 되나요? 홍성만이 박현애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2번이나 내 목숨을 구했잖아요. 진짜 가족이에요. 박현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한 달 후 박현애는 홍성만의 양녀 입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호적에 정식으로 홍성만의 딸로 등록되었어요. 홍성만은 박현애에게 홍간의 한의원 이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현애야, 내가 이 회사를 투명하게 만들어줬으면 해. 박현애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고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어요. 홍간의 한의원은 점차 투명한 경영과 사회 공헌으로 이미지를 회복해 갔습니다. 박현애는 장의사 관련 일도 계속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둘 순 없어요. 제 정체성이니까요. 홍성만이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제안했어요. 그럼 장례문화개선재단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니? 내가 원장을 맡아. 생명존중 장례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박현애가 초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매년 500건 이상의 무료 장례를 지원했어요. 1년 후 박현애와 홍성만은 함께 화장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죠? 홍성만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없었다면 난 정말 끝이었을 거야. 박현애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두 사람은 화장터 앞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최덕수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현애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전상진도 산속 동굴을 나와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박현애와 홍성만은 함께 재단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홍성만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 덕분에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현애에게 쏠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 딸 박현애입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제 진짜 가족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박현애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현애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송년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홍성만이 박현애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현애야, 이거 받아. 박현애가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평생 간직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박현애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화장터에서 할아버지를 구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홍성만도 딸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남은 인생은 현애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박현애와 홍성만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장터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눈물바다 사연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참된 가족이란 어떤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내 핏줄보다 더 가족같이 느꼈던 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요?